그리고 그 뒤에 저기 또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안내를 좀 잘해주시고 오늘 이제 또 귀한 강연을 우리가 시작하겠는데 유충산 장로님께서 좀 잠깐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잠깐 앞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김재동 목사님 통해서 이 나라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제 인도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강연을 통해서 저희들의 부족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주영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늘 건강케 하시고 또 이끌게 하셔서 부족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지식을 전하는 그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사용하시고 크게 쓰임받는 교수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교회가 또 크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역사에 대한 지식과 많은 것들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크게 쓰셔서 하늘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많은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분단 당시에 우리 기독교와 서북 청년의 이런 참 귀한 주제를 가지고 이주영 박사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한번 예, 이렇게 저한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 단어가 제목에 분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서북 청년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나이 80이 됐지만은 제가 6살 때 그 북한에 있다가 38선을 넘어서 이제 월남을 했기 때문에 이 분단이라는 게 뭔지, 또 거기서 그 공산 치하에서 기독교라는 게 또 서북 청년이라는 게 뭔지 제가 늘 겪었던 일들입니다. 제 주변에서. 거기에는 저희 가족들도 있기도 하고, 아는 사람들도 있고, 고향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식을 얻으시는 건 얻으시는 거고, 그 책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어떤 뒷이야기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제가 합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겪은 게 있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그거였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요새는 제가 나이도 들었습니다만은 그 옛날 일을 많이 자꾸 회상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북한에 있을 때 얘기, 또 뭐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쓰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 같아요. 그 좌파들, 진보파들은 이게 살면서 보는 말이에요. 자기를 굉장히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그 체험한 거 똑같은지 글을 막 써가지고 자기 이름도 알리고 돈도 벌고 그러려고. 제가 주변에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이 저한테 책을 보내고 그럴 때 이렇게 보면은 그거에 비하면 저는 쓸 게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이 보수적인 사람은 쓸 용기가 나지 않아요. 왜 용기가 나오지 않으면은 너무 쓰린 게 많으니까. 그거를 나 혼자 사귀지 그걸 뭐 바깥으로 알리고 하는 것이 참 쓰요. 그리고 특히 가족들이 볼 때 그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고생했다는 게. 그래서 주변에서 가끔 저에게 그런 그 해방 당시 그 6.25 때 뭐 이런 걸 좀 경험한 거를 조금 쓰라고 그런 권유를 받기도 하는데 저도 몇 번 망설이다가 결국은 지금 못 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같은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래서 약간 일부만이라도 다른 말씀을 못 드리고 또 이게 온라인으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또 신경도 쓰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저기 뭐 저야 뭐 괜찮겠지만 또 이게 주관하신 분들이 좀 애를 먹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 녹화는 하시지만은 그냥 나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좀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942년생입니다. 42년생인데 45년에 이제 해방이 되고 그때 어려가지고 정확하게 그 순서는 기억 못하는데 하여튼 저는 해방을 어떤 거를 기억을 하냐면요. 만주에 있던 일본인들이 이 소련군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한반도로 들어오는데 저희 집이 이제 신의주 근처였거든요. 평안북도 압록강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압록강 이제 붙은 게 이쪽이 신의주고 신의주라는 거는 옛날에는 의주가 중심인데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게 신의주입니다. 의선 철도 놓느라고. 그래서 그거는 신의주는 일본인 도시예요. 그게.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는 신의주에 살지 않았지만 그 외곽에 용암포라는 항구가 있고 그건 이제 유명합니다. 또 용천이라고 하는 철도 요충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방 당시에 저는 해방을 뭘로 기억하냐면은 만주에 사는 일본인들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기차를 제대로 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걸어서 부산까지 갈 거예요. 그게 가는데 이제 그때 무슨 여관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돈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일본 가족들이 이렇게 한반도로 들어오면은 이제 묵을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고 봐가지고 동네에서 조금 집이 괜찮아 보이는 집에 들어가서 좀 하루만 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집 사랑제에서도 일본인이 여러 팀이 자고 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 이제 여자들인데 이제 말하면 기모노를 입었어요. 기모노를 입는데 그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지금 사진을 영상이 이제 사진처럼 바뀌는데 들어가 봤을 때 남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본인 피난민들이. 그러니까 만주에 있던 일본인 남자들 다 소련군한테 끌려갔고, 그러니까 노인들이나 여자들 아이들이 이제 한반도로 들어온 겁니다. 그걸 여러 팀을 저희 집에서 이제 겪었는데 그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련군 얘기가 있는데 소련군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평안북도에서도 이렇게 조금 외곽이라 소련군을 그렇게 많이 보질 못했어요. 하지만 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봤는데 아마 소련군의 행태가 심한 거는 만주하고 평양 같은 데서 굉장히 심했다 그래요. 그게 백선엽 장군 자서전도 보게 되면은 소련군들이 막 동네 여자들 건드려가지고 그걸 피하느라고 깡통 같은 걸 두들겨서 소련군이 오면 여자들이 피하게 하고 또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하던 이정식 교수가 언제 한번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 만주에서 이제 해방을 맞이했는데 소련군들이 이제 일본인들을 이제 괴롭히고 특히 여자들을 괴롭히니까 여자들이 여자 표시 안 하려고 여기다 검대인을 치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평양 같은 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못 봤습니다. 근데 소련군은 이제 봤는데 제가 소련군이라는 걸 그 말로서 이제 기억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그 월남하기 전에는 그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산 것은 평안북도 용천입니다. 그 용천은 오래전에 김정일이 죽인다고 폭발 사건이 일어날 때죠. 저희 집이 근데 그 용천이라는 도시가 여기 용천군인데 그 용천이라는 도시가 교통의 요충지예요. 왜냐하면 이 경의선이 이제 용천을 지나서 그 다음에 신의주를 거쳐서 이제 압록강 다리를 건너서 만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기차가 하나 지나가는데 그 평안북도 서북 쪽을 도는 순환선이 있었어요. 순환선이. 거기에 피현이라는 곳인데 거기 압록강변인데 피현이라는 데 가지고 거기에 용천을 거쳐가지고 용업포까지 가는 순환선 철도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용천에서 만나거든요. 그 피현하게 되면은 그 역사학계의 그 태두이사 이제 돌아가신 교육자에 계시던 노명식 선생님이 그 피현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요충교진인데 저희가 월남하기 전에 그 용천역 역전 그 가까운데 이제 살았어요. 오래 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마지막에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요새 지금 일제시대 기차역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한탄강 북쪽에 가게 되면 전곡역이 있어요. 그 전곡역은 제가 384 넘어올 때 기차를 내린 곳인데 그 전곡역이 일제시대 그 역 그대이고 옆에다 뭐 붙였습니다. 기차 역이 있으면 그 앞에 이렇게 이제 뭐 광장이 하나 있고 거기서 이제 길이 쭉 나서 있습니다. 그 용천역도 똑같아요. 제일 기억하는 것도. 그래 여기가 이제 용천역이면은 요 앞에 광장이 있고 요 앞에서 길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나와서 왼쪽으로 세 번째 집에 살았어요. 세 번째 집에 살다가 넘어가는데 지난번에 오래됐지만은 용천역이 폭파될 때 우리나라 신문에 그 지도가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그 한국 거의 구조가 같은 것 같아요.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때 제가 하나 이 소련군이라는 걸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그때가 겨울인데 아마 지금 생각하면은 45년 겨울인지 46년 겨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겨울인데 하여튼 눈이 오고 그랬는데 말이죠. 길에 이 달구지가 연달아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쌀가마입니다. 그게 그냥 뭐 계속 가요. 근데 그때 어른들 얘기를 얼핏 들은 거는 뭐냐면 저게 소련 놈들이 뺏어가는 거다. 근데 그거 맞는 겁니다. 왜 맞냐면 소련은 점령지에 가서는 배상으로 그냥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곡식도 가져가고 기계도 뜯어가고 그러니까 그 소련군한테 걸리게 되면은 그건 뭐 국물도 없는 겁니다. 그래요. 그 기억이 이렇게 나요.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서 있다가 이제 월남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이제 월남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뭐가 하나 기억이 나냐면은 이제 공산당을 또 하나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한국인의 공산당을 뭐냐면 이게 어리니까 잘 모르지만 어른들이 얘기하고 가족이 뭘 이렇게
피해를 입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자꾸 주일날 어딜 나오라는 것 같아요. 주일날 애들은 학교 나오라고 그러고 또 뭐 회의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더 어르신 기억하는 거는 제 막내 고모가 있었어요. 막내 고모가 그때 막내 고모가 아마 그 소학교 졸업반쯤이나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 고모에 관한 일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주일날 그 학교에서 오라 그랬는데 집에서는 가지 마라. 교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가가지고 호되게 당하고 집에 와서 울고 그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이렇게 가족들이 술렁거리고 뭐 누가 좀 잡혀도 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언젠가면요. 여기 46년 11월 3일에 그 북한에서 시읍면 지방선거가 있어요. 대원. 근데 이거를 주일날 선거를 했다고요. 공산당이.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그 투표하러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안 갔는데 북한에서 투표 안 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냥 안 둡니다. 어느 정도로 그 투표가 엄격한가 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을 낳았는데 그때쯤 낳았는데 임신부라 투표하러 갈 수 없잖아요. 근데 투표함을 갖고 왔어요. 지금 눈에 선합니다. 뭐 사람들이 와 하고 몇 명이 오는데 뭐 통 들고 오고 이런 엉터리 선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여튼 이 소련군 공산당 하면 이건 뭐 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월남을 하는데 또 토지개혁 기업도 있어요. 토지개혁 기업도 있는데 저희는 농사를 짓는 집이 아니라 조그만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 농지들을 뺏기는데 그러니까 몇 정보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뺏기는데 좀 괜찮게 정확히 정보수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느 이상 되면은 거기서 쫓겨나는데 72시간 만 사흘 동안에 있는 걸 그대로 두고 나가야 됩니다. 나와서 그 군이나 그 시를 떠나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예? 자기네 친척이 어디 다른 데 있다 그래도 그 사람도 숙청 대상일지 모를 거고 그거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월남하는 길밖에 이제 없는 거죠. 하여튼 기독교하고 공산당 소련군하고는 이제 그런 관계로 이제 만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때 북한을 해방 직후에 통치하던 사람들이 뭔가 하고 거기 일본 해방 후 북한의 정치 세력들 가운데 2번을 봐주시면은 소련파는 소련에 살던 한국인들인데 거기서 대학도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련이 그러면 조선에 나가서 너희들이 좀 도와라.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그 소련파들입니다. 그네요. 그 다음에 이 반치산 파라는 거는 이제 김일성의 파를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만지파 갑산파라고 그러는데, 그 소련군이 어떻게 나면 이제 만주에 공산주의자들이 좀 있었는데, 그 공산주의자들이 뭐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김일성이 패버리는 자기네가 뭐 만주에서 투쟁했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일본군 밑에서 어떻게 투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부 소련군 있는 데로 갔어요. 그 연해주로 갔는데 그러한 그 한국인들이나 이제 또 중국인 또는 만주인 이런 사람들을 소련이 그걸 하나를 이렇게 많아가지고 모아가지고 88여단이라고 이렇게 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그저 군사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말하면 정치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제 한반도에 소련군이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서 소련군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정치를 담당하는, 통치를 담당하는 그런 요원들입니다. 동유럽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소련군이 먼저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88여단에 들어가서 별로 훈련을 한 것도 없고 일본군하고 싸운 거 더더군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소련군 밥을 좀 먹다가 정치 교육 좀 받고 그러다가 이제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하니까 그 통치를 담당하고 해서 넘어온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이제 이름을 이제 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빨치산 투쟁을 한 빨치산 타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이는데 실제로 한 게 없습니다. 그 소련군이 이 북한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 그 수종 노릇할 사람들을 그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원산에 들어오게 하는데 그때 김일성하고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 한 60명 돼요. 60명 되는데 그거는 김일성의 부하인 빨치산 파도 있지만은 소련에서 직접 온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뭐 무장 투쟁을 했다 또는 무장 그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해봐요.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일본하고 싸워서 나라를 찾았다고 이제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빨치산 파라는 말을 쓰고 지금 가장 그 말하면 대접을 받는 거. 그다음에 이 동학난 때 이 동학은 이 전라도 지역, 충청북도 지역에 많았지만은 북한에도 동학이 많았습니다. 황해도에 참 많았고 그래서 그 김구도 그 동학에 접수를 하거든요. 근데 평안도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동학도들이. 그래서 이 천도교들은 어떤 당을 만들어놓으면 거기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 천도교 당이 이제 청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숫자는 꽤 많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때 저희가 어렸을 때 북한에 있을 때 있던 사람들이 뭐냐면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부터 공산주의 운동을 해서 감옥에도 들락날락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김일성이 이런 그 빨치산파는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김일성이가 그 60명하고 같이 그 원산에 상륙할 때 해방 직후에 중학교를 다녀본 사람이 4명인가 밖에 안 돼요. 다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 근데 이 국내파 공산당은 일제시대 공산주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감옥에도 이제 들락날락하고,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오기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한경도 사람들이 나이가 많죠. 그다음에 이주하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한경도 사람일 거예요. 나이 많은 공산주의자인데 김일성이가 하도 못 살고 울고니까 남한으로 넘어왔다가 여기서 잡혀가지고 이제 유교나기 직전에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공산주의자가 현주명이라고 있어요. 이 현주명이라는 사람은 경성제대 나온 사람인데 그 당시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 가운데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거예요, 현진영이가. 그래서 이 현진영이는 공산주의자면서 그 우파인 그 조만식 선생도 존경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그 교훈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다 이제 숙청당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그때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있던 사람들로서는 남한에서 올라가는 공산주의자가 있어요. 남가족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박헌영이니 이제 이승엽이니 이강국이니 이런 남대선거동아인데, 근데 지금 요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때 북한하고 뭐 어떻게 교류해서 통일해 본다고 굉장히 그 많은 제스처를 썼고 노력도 많이 했거든요. 이 북한에서 갔다가 그때 이 당시에 그 박헌영의 남로당도 북한의 김일성을 잘못 알았어요. 그 남한의 공산주의자는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같은 공산주의자니까 이념적인 동지들이다. 그래서 뭔가는 통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잘못된 겁니다. 그 김일성이가 이 남로당을 그 야지를 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회의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말이죠. 그 왜 좀 안 된 얘기를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들한테 그 빈정거리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은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박헌영이가 뭘 어떻게 조금 회의가 있고 그러면 김일성이가 우리 이런가 동지는 어디 갔나? 야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야지를 놓고 그러니까 이 남로당들이 북한에 갔다가 참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더 빨리 남한을 침공을 해서 통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북한 출신의 김일성 같은 공산주의자들은요 남북 통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500년 동안 조선시대에 말이죠 차별받고 벼슬 한번 못하다가 북한에 새로 나라 세우고 거기서 감투 쓰고 하니까 신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놈이 통일을 하냐 이게. 지금 북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요? 지금 북한에서 뭐 거들거리는 그런 사람들 남한하고 합해서 통일을 하게 되면은 질이 떨어지니까 다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배층은 절대로 통일하려고 안 합니다. 근데 남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잘못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는 남로당에 가던 길을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 가지고 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전에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북 사람들은 우리는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 차별받던 사람들이다 이게. 이 서울 놈들 말이야. 이거 뭐 이놈들 말이지. 그 증오심이 대단합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을 제일 미워한 사람이 안창호 그룹이에요. 평안도 그룹. 공산당보다도 오히려 더 이승만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어린 제가 사는 거고 저희 가족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족들이라고 뭘 이렇게 많이 알겠는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놈들이 뭐 하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깜깜이죠. 정말 깜깜이 모르면서 그냥 산 건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근데 그 잠깐 그다음에 그 개혁 세력 온건파에 소멸이 돼 있는데 그 조만식 선생은 평양에서 이제 조선민주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평양이 엘리트가 제일 많으니까. 그런데 평안북도만 가도 조금 다릅니다. 평안북도만 해도 평안남도보다는 보면서 조금 인재도 부족하고 떨어지는데 거기는 평안북도에는 조선민주당의 어떤 지부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사회민주당이 행해요. 그러니까 한종직 목사나 윤하영 목사들 그 다 신의주에서 목회하던 사람들인데 다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뭐 사회주의 냄새가 나는 거 아니냐, 목사들이. 그 당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평소에도 사적으로 그런 얘기, 우리는 원래 이게 공산국가가 될 나라예요. 근데 정말 미군이 여기 들어오고 이승만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강하게 끌고 나가니까 반공국가 자유주의 국가가 된 거지, 그냥 닫았으면 공산국가가 돼요. 왜냐하면 목사들도 사회민주당이에요. 그 사회민주당입니다. 이제 그 사회민주라는 건 뭐냐면 저런 식의 공산주의 혁명을 하자는 그런 게 아니고, 역시 가난한 사람이 압도적이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 균등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회민주당입니다. 서북 청년회도 나중에 남한에 와서 반공투쟁하고 좌익들하고 머리 터지고 죽고 하면서도 균등사회를 내봅니다. 그거는 다 가난한 사람이니 같이 살자. 그런 게 나오네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자유주의 정당은, 그러니까 조선민주당 그 정만식 선생도 그러긴 하지만은 거기 맨 1페이지 맨 마지막에 기독교 자유당이라고 있어요. 기독교 자유당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김하식, 평양의 김하식 목사가 창당한 건데, 이 김하식 목사는 그 유명한 작곡가 김동진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김하식 목사를 비롯해서 여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공산당한테 다 맞아 죽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오고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와서 사실은 남북이 이질화가 상당히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북한에 살던 제가 이제 월남을 하는데, 이게 이 페이지 보시면 북한은 이제 조선이 되는데, 조선은 옛날처럼 중국의 대륙명권에 붙게 되고, 남한은 한국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해양문명권에 붙게 돼서 이제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북한 공산화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저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사실은요, 지금 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가 참 그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학계나 특히 역사 교육을 담당하는 그쪽은 그 좌파 쪽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굉장히 폄하합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요, 그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보게 되면은 한국의 근대 교육은 언제 시작됐는가? 근대 교육은 그 근대 교육 얘기하려면은 당연히 배재학당, 이교학당이 나와야 됩니다. 미국산 교사들, 기독교 이미 나와야 되는데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제가 그 분석하고 그럴 때 보면은 배재 이유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무슨 원산이 무슨 학교라고? 난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제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 일제 시대 그 3.1운동 때 보면은 33인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3.1운동 이후 투옥자가 한 5만 명 되죠. 감옥에 갇혀서 한 5만 명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차고 있는 역할은 참 대단한 건데 지금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요거 잠깐 그 시대를 이제 올라가서 일제 시대를 잠깐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신사참배 하나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사참배가 이제 1930년대 그 말에 오면서 이제 아주 가혹하게 되는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돼요. 신사참배, 그 기독교인들이 볼 땐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우리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카톨릭은 그냥 해요.
가톨릭은.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은 사실은 파시즘에 굉장히 협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이 항상 그 정치적인 불안감, 그러니까 로마 교황 총리는 땅을 이태리 왕국한테 뺏길까봐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 땅을 확보해 준 게 무솔리니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무솔리니한테 굉장히 감사해가지고 화해고, 그 히틀러의 나치당하고도 괜찮은 관계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가톨릭 교회는 그 파시스트하고 반대 투쟁을 하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일제 시대에는 가톨릭은 탄압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감리교나 이런 교파들은 그럼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뭐 일본한테 어떻게 저항하냐, 그래서 그냥 신세 참배하라면 합니다. 다 하는데 장로교만 거기서 예외가 된 거예요. 장로교의 중심은 이제 평양인데 평양은 미국 선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교가 이제 특히 평안도 지역에서 이 신사참배 때문에 이 많은 그 시행되어 납니다. 이 신사참배와 관련해서 하나 실감나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이제 그 평안북도 지역에 일제말기에 살았으니까 신사참배 파동을 맞은 거죠. 그런데 저희 집안 중에 한 집안이,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의 작은 할아버지의 동생 집안인데 그 집안에 그 이제 할머니 되는 분이 아주 독실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절대로 신사참배 할 수 없다. 그는 우상숭배다. 근데 신사참배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어떤 용단을 내렸냐면요, 온 가족을 데리고 이 신사참배 안 해도 되는 데를 찾아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선천이 내륙인데 거기 바다가 있고 그 옆이 이 철산하고 선천이 바다를 끼고 있는데 그 앞에 가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역사에도 좀 나오는 가도라는 섬인데 그 가도라는 섬에 들어가서 숨어서 4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들 학교도 못 가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농사 짓고서 그냥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 죽고 감옥 가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한경직 목사를 신의주에서 이제 시부를 냈는데, 그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는.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한경직 목사로서 가만히 봤을 때, 도저히 이게 말하면은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한다면은, 교회를 떠나서 내놓고서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고아원을. 그래서 그 험한 시기를 보냈어요. 보내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감옥에 가고 거기서 감옥에서 순교를 하고 하는데, 그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평양의 그 주기철 목사지요. 장대현 교회. 근데 이 주기철 목사가 평안도 사람이 아니에요. 경상남도 마산 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평양에 있는 교회가 이제 신사참배 거부의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 장대현 교회가 가장 중심이니까 거기에 그 당회장이 이제 앞장을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 장로나 교회의 사람들은 전부 평안도 사람. 그러니까 좀 안 된 얘기로 경상도 사람들이 좀 순교 안 하겠다.
일면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가 자기가 이제 뭐 대표로 이제 거부하고 감옥에 갔다 이제 그 안에서 순교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거 끔찍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남쪽에 장로교에서도 별로 신사참배 거부가 별로 없어요. 있다면은 나중에 그 여순천 반란 사건 때 그 순교한 손양원 목사, 근데 그 양반도 경상남도 사람입니다. 예? 근데 다 평양신학교 나와서. 그래서 그런 이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대개 이 장로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나머지 종교들은 또 개신교에도 나머지 감리교나 교파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저희 같은 그냥 세속인들,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볼 때는 그거 어떻게 일제를 견뎌내요? 그냥 절 하나만 해야지 어떡하게 그냥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그거를 이기려고 하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방이 됐어요. 되니까 이 감옥에서 이분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추록성도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추록성도들하고 그 밖에 있던 목회자들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추록성도들이 여기 지금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결의를 해요. 이거 다 정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6개월인가 얼마인가를 좀 자숙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어떤 원칙을 세우는데 일제시대 그 일제에 협력한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반발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공산당한테 붙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돼요. 이 추록성도들이 나와서, 근데 이제 그 추록성도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와가지고 좀 급진적인 양반들은 뭐냐면은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된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이에요. 이 교회 자체 이거를 부수고 다시 새로 짓고 시작하자. 이게 됩니다. 아주 과격한 거죠. 그거를 재건파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 온건한 사람 쪽에서는 뭐 교회 건물까지 부술 필요 있느냐? 우리가 정신적으로 세월을 지으면 되지. 약간 온건한 대륙은 고려파라고 해요. 근데 재건파는 어디서 썼냐면 평안북도 선천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이기선 목사라고 있는데 그 양반이 그 재건파 이 교회 목사인데 그 아까 얘기한 그 가도로 숨어들었다는 그 할머니네 그 집은 그 집이 재건파예요. 그래서 지금 재건파 교회들이 서울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미국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언제 한번 오래전에 그 집 자손들이 있어서 한번 갔더니 LA 그 재건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장례 정말 옛날식입니다. 옛날식으로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파는 이게 경남 지역에 그쪽에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고려신학교 그래서 그것도 고신대학으로. 근데 이게 한동안 반미운동, 민족주의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고신파에서는 그게 반미운동을 했어요. 고신파가. 이거 뒤죽박죽입니다, 이게. 근데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 가로에 숨어들었던 그 할머니가 해방이 된 다음에 공산당한테도 말을 안 듣고 저항을 하니까 그 잡아간 공산당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일제시대 일본에 저항한 사람이다 이게야. 근데 또 해방되고 나서 또 저항해서 또 핍박을 받는다 이게요. 왜 이게 힘들게 사느냐? 우리한테 협조해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근데 하여튼 그 대단한 그 분들이시죠. 그래서 그 평안북도 지역에는 그런 게 있어요. 재건파가 있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마산 이쪽 경남 옛날에 웅천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제 고려파가 있고, 근데 그 고려파가 이제 마치 그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일제시대 그 시대자매 거부한 사람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 손영환 목사 같은 그런 분이죠.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됐냐면 왜 한동안 그 고려파 사람들이 그 반미 운동하면서 이제 그 굉장히 그 호기를 부렸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역사하는 사람 가운데 이만현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도 고려파인데 본인은 시대자매 거부한 거 하나도 없이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런 교회를 다녔다. 또 하나는 그 서울 사대 교수하고 또 이렇게 좌파 운동에 늙힌 선봉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고려파 사람인데 저희가 볼 때는 저는 이제 평안도 지역이니까 재벌파를 아는데 재벌파는 진짜 세요. 정말 목숨을 걸고 두고 하는 건데 고려파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신의주 학생 사건이 나오는데 이 신의주 학생 사건 요것도 저희하고 좀 아는 분이 관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용암포 제1교회에서 먼저 터졌는데 그 용암포 제1교회 그때 터질 때 그 목사님이 이기용 목사인데 그때 터졌고 이분이 월남을 해가지고 인천 제1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원래 인천이나 강화도나 이 경기도 지역은 그 선교사들이 볼 때는 감리교 선교 지역입니다. 인천에는 이 경기도에는 장로교라는 게 없었어요. 서울에는 조금 있었지만. 그런데 그 이기용 목사가 그 영암포에서 와가지고 인천에 와서 해가지고 인천이 완전히 장로교의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분 이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이 신의주 학생 사건이라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용암포에서 이제 사회민주당 그 어떤 지구당 그거 창당 대회를 여는데 그 공산당 쪽에서 공장 노동자들을 동원해서 가서 때려 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순교하셨는데 그래서 그 용암포 교회 청년들하고 이제 공산당하고 충돌이 돼가지고 해서 그게 신의주 쪽으로 번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신의주는 일본인 도시이기 때문에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소련군이 어떻게 했냐면요. 학생들이 시위를 하니까 그 전투기 한 대를 띄워가지고 거기다 기총 사격을 해버렸어요. 데모대한테. 그래서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소련군은 이거는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거는 대화가 절대 안 되는 데모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비행기를 기총사고 쏘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월남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게 가장 절대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3페이지로 가시면은 이건 다입니다. 이 평안남북도 지역에서는 그 말하자면은 요거만 하고 잠깐만 쉬죠. 그 46년 3월 1일 해방되고 첩범 만든 그 3.1절에 북한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반공운동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평양에서도 일어나고 평양의 장대현 교회, 그 다음에 그 의주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공산당하고 완전히 말하면 이제 손을 끊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 1950년에 이제 말하면 6.25 남침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요 밑에는 이제 좀
설명할 게 많아서 조금만 쉬었다.